전쟁이 끝나고 5년이 지난 1958년 2월이었다. 구자관은 청계천을 걷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장관은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두세 달씩 터울인 외사촌 4명도 같은 날 졸업했다. 며칠 뒤 외사촌들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서 중학교에 입학했다. 사촌들 입학식이 열리던 날 자관은 검은 군복을 입고 아이스케이트통을 메고 청계천으로 갔다. 입에 풀칠하기 힘든 살림 탓에 자관은 월사금은 밥 먹듯 빼먹고 결석도 밥 먹듯 했다. 졸업식엔 참석했지만 자관은 국민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밥 먹듯? 자관은 어른들이 하는 표현이 불쾌했다.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 바뀌었다. 아이스케이크통이 메밀통으로 바뀌었다. 군복은 색이 바랬다. 태어나고 딱 1년 하루 만에 맞은 해방. 전혀 기억이 없다. 전쟁에 대한 기억도 어렴풋하다. 세상이 바뀌었다는데 14살짜리 소년 뇌세포에 각인된 기억은 가난뿐이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교복 입고 걸어가는 외사촌들 뒷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자관은 눈물을 훔치며 멜묵통을 윗도리 속으로 감췄다. 작년에도 그러했듯 이제 봄이 오면 메밀묵통은 구두통으로 바뀔 것이다. 여름이 오면 아이스케이크통으로 다시 바뀔 것이고. 발걸음이 동대문 앞 오수관교에 닿았다. 잿빛 세상을 닮은 잿빛 물이 발 아래 박제되고 있었다. 쓰레기 더비 사이로 흐르는 물은 기름기 영롱한 회색이다. 판잣집에서 흘러나온 똥물과 빨래하다 남은 양잿물, 음식 찌꺼기, 군복 염색 공장에서 흘려보낸 기름 낀 검은 폐수가 뒤섞여 만든 광채다. 잿빛이 답답해 고개를 들면 빨랫줄에 걸린 염색한 군복들이 하늘을 가렸다. 온통 잿빛이었다. 염색 공장 앞에는 드럼통들이 놓여 있었다. 어떤 통에는 시커먼 물이 끓고 있었고 어떤 드럼통에는 장작불이 타고 있었다. 장마철에 똥물이 넘친다고 물장구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판잣집 사이 골목은 뛰어놀기에는 비좁았다. 아이들은 천변 좁은 공터에 모여 놀았다. 빡빡 민 머리에 털옷을 입은 아이들이 불 옆에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헝겊과 비닐을 뭉친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했다. 불붙은 드럼통을 중심으로 동무들이 에워싼 거친 링. 도망갈 구석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온종일 서로 두들겨 댔다. 맞으면 맨주먹만큼 아팠지만 때리는 즐거움에 맞는 고통은 잊혔다. 주먹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청계천 물만큼 잿빛 세상에는 번쩍번쩍 불꽃놀이가 벌어졌다. 와, 황홀하다. 맞은 아이가 자존심을 누르며 던진 말에 동무들은 눈덩이를 주먹으로 눌러 어둠 속으로 어른거리는 황홀경을 즐겼다. 니네나 나나 삼류다. 어제 야학에서 배운 단어가 자관의 뇌리를 스쳤다. 삼류. 맞으며 웃어대는 아이들을 외면하고서 자관은 삐져나온 메밀묵통을 소매 밑으로 넣으며 뚜벅뚜벅 걸어갔다. 일제 말기에 양계장을 했던 아버지는 전쟁 와중에 고무공장을 차렸다. 선비기질이 농후한지라 손대는 사업은 신기할 정도로 다 망했다. 없는 살림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관의 7남매는 외갓집, 고모집으로 흩어져 살았다. 그러다 겨우 미아리 집에 다 모여 사나 싶더니 전쟁이 터진 것이다. 미아리 고개에 있는 자관이네 집 앞으로 인민군 탱크가 지나가고 그 뒤로 인민군보다 더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와 청계천변에 자리를 잡았다. 천둥벌거숭이로 38선을 넘은 200만 명이 넘는 38 따라지들은 청계천과 중랑천, 정릉천변과 남산기슭에 상자집을 지었다. 사는 꼬라지가 꼭 개미집 같아서 사람들은 개미마을이라고 불렀다. 변소도 같이 썼고 판자와 골판지로 만든 벽 너머로는 옆집 방구 소리도 들렸다. 남산기슭 일본 육군 관사를 점령했다가 쫓겨난 따라지들과 귀국 동포들은 그 위쪽 미군 사격장에 운막을 지었다. 목숨을 건 산기슭 정착지를 사람들은 해방촌이라고 불렀다.
전쟁이 끝났어도 삶은 똑같았다. 자관은 자전거에 자기 키보다 높게 고무를 싣고서 상잣집이 몰려있는 개미 마을들을 지나 영등포 공장과 미아래 집을 오가곤 했다. 그런 날은 대개 학교를 가지 못했다. 청계천병 개미 마을은 거대한 생명체였다. 자고 일어나면 집이 불어나 있고 해가 지기 전에 몇 채씩 철거되거나 불이 나서 사라지는 변화무쌍한 동물이었다. 전쟁이 끝났다. 어느새 광화문 우체국부터 동대문까지 피난민들이 6만 명이나 모여들었다. 국수장사, 찐빵장사, 뱀탕장사에 넝마주위와 거지까지 한데 모여 살았다. 1958년 동대문 쪽 판자촌에 큰 불이 났다. 2,000채가 넘는 집이 홀랑 타버렸다. 불길한 집터와 개체는 싹 시멘트로 덮였다. 그 너른 터에 38 따라지들은 시장을 만들고 평화시장이라 이름을 붙였다. 재봉틀 하나로 옷가게를 차리고 드럼통에 불 지펴 군복을 물들여 파는 시장이었다. 어엿한 별천지 신식 건물이었다. 돈이 없어서 입주할 수 없었던 광장시장 서울 토박이 부럽지 않았다. 하지만 되게 천변은 어지러웠다. 바닥을 드러낸 건천 주변은 나무로 얽은 2층, 3층 집 숲이 장관을 이뤘다. 1층 지붕은 2층 마당이고 2층 지붕은 3층 마당이었다. 뚝 위에 지은 2층 집과 뚝 밑집 사이에는 쓰레기 투기를 두고 걸핏하면 아귀 다툼이 벌어졌다. 자관은 그 숲 향기를 원없이 맡으며 정릉천까지 자전거를 몰고 걷고 울었다. 홍수의 숲이 떠내려가면 아이 얼굴에도 눈물 사태가 났다. 누가 이 난리에 내 아이스케이크를 사줄 것이며 누가 구두를 닦겠다고 신발을 내밀 것인가. 여름 홍수보다 더 무서운 건 천변 겨울이었다. 신설동 이천교 아래 겨울 모래는 쇠보다 강했다. 6 식구를 거느린 고물장수 김동철의 마누라가 이렇게 한탄했다. 식량도 없지, 땔감도 없지, 그런데 모래까지 얼어붙었으니 올겨울에는 쇠붙이랑 쇠군파리는 어떻게 판에서 돈을 바꾸고. 온돌박이 한번 자고 싶다고 칭얼대는 아이들을 달래며 부부 고물장사는 모래를 파헤치던 갈고리를 집어던졌다. 어린 메밀묵 장수는 오수강교 위를 걸었다. 저 멀리 2년 전 평양에서 내려온 장로 이봉수가 만든 동신교회가 보였다. 다리 위는 만물상이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깡통도 팔았고 구호품도 팔았다. 책을 늘어놓은 좌판도 보였다. 또래 혹은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배는 책팔이 아이가 책을 읽고 있었다. 자관은 아이를 외면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메밀묵은 싹 잊었다. 정릉천을 지나 집에 닿은 자관은 묵통을 던져놓고 학당으로 갔다. 천변에는 한 경찰관이 세운 천막학교가 있었다. 자관은 거기에서 서울대 대학생으로부터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산수를 배웠다. 삼류라는 단어도 천막학교에서 배웠다. 중학교 과정도 천막에서 마쳤다. 누구나 그러하듯 세상은 장남을 위해 존재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큰형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대학까지 보냈다. 나머지 6 남매는 자관과 똑같았다. 배운 거 써먹을 때는 없었지만 딱히 집에서 할 일도 없었다. 어머니도 일터로 갔고 아버지도 공장에 있었다. 아이스케이크 통이 구두통으로 6번 바뀌는 동안 집안 풍경은, 그리고 천변 풍경은 유구했다. 잿빛 겨울이 6번 지나갔다. 똑같은 일상을 마친 1954년 어느 날 밤 공장에서 돌아온 어머니에게 자관이 말했다. 어머니, 나 학교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탄식했다. 외갓집 동갑내기들은 다 고등학생인데 내 아들은 구두통을 메고 있구나. 자관은 안암동에 있는 강문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야간반은 졸업장이 없어도 월사금만 있으면 입학할 수 있었다. 강문고는 훗날
용문고등학교로 바뀌었다. 자관은 그곳에서 밤에는 공부를 했고 낮에는 동대문에 있는 걸레 공장에 다녔다. 출근 시간은 아침 6시였다. 미아의 집에서 걸어서 출근하려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했다. 엄니, 나 조금만 더 일어나라. 공장 가야지. 승강이 끝에 일어나 보면 가끔 눈가를 훔치는 어머니 환상이 보이곤 했다. 훗날 성장한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그때 왜 우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 새벽에 너를 깨우는 게 힘이 들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굉장히 아팠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네가 학교를 못 가니까. 출근 첫날, 공장 상사들은 교복 입은 자관이 뺨따기로 올려붙였다. 1960년대 대한민국 10사람 가운데 8명은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고등학교는커녕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게 1985년이다. 공장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 한을 잘난 자관의 뺨에 풀어댔다. 자관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뺨에 남은 출근 도장 자국을 문지르며 작업대에 서서 걸레를 집어들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가든가. 오후 4시 정각.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가는 자관의 뒤통수에 상사들은 부러움과 비아냥 섞인 욕설을 퍼부었다. 공장에서 학교까지 2시간이 걸렸다. 버스 타지 않고 한 달 동안 걸으면 500원이 모였다. 책 한 권 값이다. 그 돈으로 자관은 단테의 신곡을 읽었고 괴테 파우스트를 읽었고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읽었다. 출근 왕복 3시간, 통학 왕복 4시간, 이렇게 24시간 가운데 7시간을 3년 동안 투자하고 자관은 생애 첫 졸업장을 받았다. 새벽 1시에 집에 와서 저녁밥 먹고 토끼잠을 자고서 3시 반 뒤 출근하고 나니 어느새 청년이 되어 있었다. 1963년 20살이었다. 그 해에도 여름이 되자 어김없이 공공기 한 대가 하얀 연기를 뿜으며 서울 상공을 맴돌았다. DDT 연박소독이 무용지물인 개미마을 방역을 위해 이룩한 말라티온 살포기였다. 말라티온은 맹독성이다. DDT보다 지독하고 광범위하게 모기와 파리를 죽였다. 귀청을 찢는 굉음에 귀를 막고서 개미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장독 뚜껑을 덮으며 천변 탈출을 꿈꿨다. 8월, 9월 2달 동안 24번이나 용이 돼서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 한 달 뒤 박정희 후보가 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또 한 달 뒤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됐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는 있어도 모두가 용이 되지는 못한다. 정릉천과 청계천에서 부자 나기는 힘들었다. 졸업장이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자관에게 세상은 무서웠다. 3년 전에는 4.19 학생운동이, 이듬해에는 5.16 군사혁명이 벌어졌다. 청계천 곳곳에 공구리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격번이었다. 하지만 자관은 여전히 천변을 벗어나지 못했다. 졸업장도 소용없네요. 엄니, 나 군대 나갈랍니다. 자관은 부자의 꿈을 미루고 군대를 택했다. 구자관이 군대에 있는 사이 부산시장 김현옥이 서울시장으로 입경했다. 김현옥은 별명이 불도저였다. 개미마을이 전운에 휩싸였다. 1963년 11월 30일 구파발에서 온 남자가 서울 반도호텔에서 패션쇼를 열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피부가 하얀 이 28먹은 사내는 스포티한 디자인보다는 엘레간트한 선을 더 아낀다고 했다. 웨스터나이즈 돼 있어 귀에 거슬리는 이 말씨와 억양을 가진 사내의 이름은 앙드레 김이라고 했다. 본명은 김성진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스타가 되고 싶다는 염원이 담긴 이 청일점 디자이너 김복남의
예명임이 밝혀졌다. 패션쇼가 열리던 날은 무척 추웠다. 벌써 20일 전 오후 3시 10분에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예년보다 열하루가 빠른 첫눈에다가 기온도 8.3도가 낮은 영상 2.8도였다. 12분 동안 떨어진 눈에 아이들은 즐거워했지만 어른들에겐 불길한 강설이었다. 철갑을 두른 듯한 낙낙장송. 그 남산의 장송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벌구숭이. 이 남산에 버려진 하수도간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그랬다. (1962년 11월 11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부산 직할시 승격안이 부결됐다. 12대 부산시장 김현옥은 분기탱천에서 야간 열차로 서울로 달려왔다. 5.16에 참가한 육군 제3항만 사령관이요 36살 된 패기만만한 이 젊은 장군 앞에서 최고회의는 쩔쩔맸다. 이듬해 부산은 직할시로 승격됐다. 앙드레김이 화려하게 각광받던 그해 김현옥은 예편과 함께 13대 시장에 취임했다. 부산은 이면도로 하나 없고 항구는 큰 배는 붙일 수 없이 들쑥날쑥했다. 13대 시장은 이 전시 수도를 개조했다. 팔도 피란면이 뒤엉켜 살던 판자촌을 갈아엎고 서민주택구역을 만들었다. 부두는 직선화하고 도로도 확장했다. 군인스러웠고 수성병과 출신다웠다. 구자간이 강원도 원통에서 빡빡 기고 있던 1966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났다. 보릿고개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그해 3월 초 대통령 박정희가 확 바뀐 부산을 찾았다. 한 달 만에 서울시장이 경질되고 불도저가 입경했다. 불도저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은 온통 판잣집이다. 14만 5천 채가 판잣집이다. 그리고 교통도 문제다. 교통난을 광복절까지 31% 완화하도록 하겠다. 그때 서울공화국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독림동과 마포, 동쪽으로는 도남동과 청량리와 왕십리까지였다. 도로는 거기에서 끝났다. 광화문에서 국경을 넘어 가련동까지 찝차가 반나절이 걸렸다. 전차는 시속 20km로 기어다녔다. 그 좁은 영토에 자동차가 2만 대를 넘었고 버스만 3천 대에 육박했다. 농촌 사람들이 몰려든 서울에는 모두 350만 명이 모여 살았다. 전쟁 때 2배가 넘었다. 청계천변은 폭발일보 직전이었다. 판잣집은 헐어도 도깨비처럼 또 생겨났다. 많은 여자들이 무작정 상경해 종묘 앞 공터 사창굴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종삼이라고 불렀다. 소설가 이호철이 신문에 소설을 연재했다. 제목은 서울은 만원이다였다. 새 서울시장 김현옥의 눈에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리고 원통에서 빡빡 기던 구자관의 눈에도 불꽃이 조금씩 타올랐다.